다음은 그 청소년기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인데요. 이것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충동적인 행동, 그다음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 이런 게 이제 뇌에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애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태를 보면은 대개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미국은 대마초나 코카인, 헤로인, 메탄베타민 이런 마약 종류는 우리는 아예 이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게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부탄가스나 시너, 본드, 뭐 이제 아빌, 러미나 이런 게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는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음주와 흡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여성 청소년들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유기용매들, 부탄가스나 시너, 본드 이런 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고, 엑스타시 같은 건 좀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 청소년 물질 장애 관련 장애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기전인데요. 약물 자체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그런 약물들,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약물들이 뇌에 있어서 보상회로에 영향을 미친다 했거든요. 저 보상회로라는 게 저게 이제 보상회로인데 쾌락 추구 회로입니다. 쾌락의 회로예요. 쾌락의 회로가 자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지니까 자꾸 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뇌의 구조를 보면 복측 피계 영역과 측좌핵입니다. 측좌핵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게 이제 쾌락센터예요. 뉴클레우스 아쿤벤스, 번역으로는 측좌핵이라고 그러는데, 그 측좌핵이 저 핵이 자극이 되면 아주 기분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감, 쾌락,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센터가 저 측좌핵이에요. 그래서 쾌락 강도의 변화, 도파민이 관여하고, 그러니까 약물이 저 센터, 저 회로를 자극을 하니까 그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측에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복측 피계 영역입니다. 복측 피계 영역이 우측 동그라미고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 게 쾌락센터예요. 그래서 복측 피계 영역에서 쾌락센터로 가는 저 회로가 위에 리워드 서킷이라고 제가 빨갛게 적어드렸죠. 보상 회로예요. 그러니까 저 회로가 자극이 되면 그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센터죠. 그래서 저 회로가 무엇이 자극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약물에 의해서도 저게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독서를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 그래도 저 센터예요. 등산을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 같은 센터입니다. 쾌락을 느끼는 건 저 회로가 자극이 되는 그런 행동은 다 그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자체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원인인데요. 되게 이제 사회 집단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족 요인입니다. 낮은 경제 상태가 낮은 경우, 결손 가정들,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 약물 남용의 병역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사용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번째는 심리학적 요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울, 불안, 수치심, 분노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정신병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저런 우울, 불안 이런 게 있을 때는 마리화나나 술, 진정제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경계선 인격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술, 진정제, 아편, 그 다음에 망상형 정신분열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편,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는 술, 사회공포증 이래가지고 정신병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물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단 기준인데요. 진단 기준은 일일이 모든 질환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술, 알코올 관련 장애하고 담배, 카페인
이 세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관련 장애입니다. 알코올 관련 장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코올 사용 장애인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많은 양을 마시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술을 구하거나 사용에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요. 술을 먹고 싶은 갈망감, 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 직장, 가정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되고, 또 장애를 느끼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성이나 금단 현상들,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두 가지 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이런 경우에는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이런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중독은 최근에 술을 섭취한 그런 병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후에 심각한 행동 및 심리,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나타나는 막 그런 행동들, 이게 나타나면 일단 이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성적, 공격적인 행동, 기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어가 불분명해지거나, 운동 실조 비틀거리고 이런 넘어지고, 불안정한 보행, 그 다음에 안구 진탕,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또는 기억력 손상, 혼미 혼수 상태, 이런 거 아주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마 상당한 숫자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6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금단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사용장애, 중독, 알코올 금단.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는 이 세 가지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도한 장기 사용 후에 중단하거나 감량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단을 했을 때, 감량을 했을 때 다음 증상, 여러 가지 8개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알코올 금단이라고 그러죠.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입니다. 땀이 난다거나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손떨림 이런 것도 참 많죠.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그 다음에 구역질을 한다거나 초조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이나 착각이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신운동, 초조감이 나타나는 경우, 불안 반응, 경우에 따라서는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알코올 금단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관련 장애인데요. 담배와 관련된 게 담배 사용 장애. 첫 번째는 토바코 유스 디소더라고 그러는데요. 다음 9가지 그런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죠. 오랜 기간 동안. 1년 이상이죠. 최소한. 그 다음에 줄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구하거나 피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거나, 담배 피우고 싶은 갈망감,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 때문에 학교 증상, 가정 기능에 장애가 오고, 장애가 계속되는데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또 내성,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점 담배 양이, 흡연 양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9가지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12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담배 사용장애라는 이런 진단을 붙입니다. 담배 금단이죠. 끊었을 때 금단 증상입니다. 최소 수주를 매일 동안 금연을 한 이런 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24시간 내에 4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과민 반응. 그래서 예민해지죠. 불안해지고, 집중력에 장애가 있고, 식욕이 늘어나고, 담배 끊으면 식욕이 막 늘어날 수가 있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불안, 우울, 집중 곤란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이런 그 증상들이 담배 끊은 지 24시간 이내에 4가지 이상이 나타나면은
담배 금단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페인 중독인데요. 카페인 관련 장애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 첫 번째는 카페인 사용 250mg 이상을 사용한, 대개 커피 한 잔에 한 50 내지 60mg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페인 사용한 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증상 중에서 5개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안절부절하지 못한다거나 신경과민, 흥분 상태, 불면,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거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난다거나, 소변을 아주 자주 본다거나, 위장관장애, 소화장애, 그 다음에 근육의 연축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사고와 언어에 두서없는 흐름, 맥박이 좀 빨라진다거나, 심부정맥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막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지칠 줄 몰라요. 아주 활동이 늘어난다거나, 정신운동으로 초조감이 나타난다거나, 굉장히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런 증상들 중에서 5개 이상이 나타나면 카페인 중독이라는 이런 그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금단인데요.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사용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단 후에 다음 중 3개 이상 24시간 이내에 두통이 나타난다거나, 현저한 피로감이나 졸음을 느끼고, 불쾌한 기분, 우울 기분, 과민성,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독감 유사한 증상입니다. 오심, 구토, 근육 통증,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이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면 카페인 금단이라는 이런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흡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카페인 문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 관련 장애 중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대마 관련, 황곽제, 흡입제, 변계, 진정제, 수면제, 종류마다 다 있는데, 그다음에 자극제, 일일이 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특징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우선 이제 그 행동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런 그 약물 관련 그런 게 이제 앓고 있는 청소년들은 우선 학교 결석이 잦아집니다. 그다음에 집안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 양상의 변화가 오고요. 신체적인 쇠약감, 또 이리저리 이제 몰래 막 하고 이러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또 돈을 자주 빌리거나 평소보다는 용돈을 자주 요구, 약을 구해야 되죠. 도벽. 만들 때는 이제 훔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침한 장소를 찾고 밀폐된 장소,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방에 있으면서도 혼자 방문을 자주 잠그고, 그래서 평소의 행동에 비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면 혹시 약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검사를 하면은 우선 전체적인 용모에 많은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 약물 외에는 관심을 잘 보이지 않는 심한 불안감, 흥분 상태, 아주 무기력 상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피부를 보면은 상처가 있거나 주사 자국, 자기가 스스로 주사 닿는 경우도 꽤 많죠.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사를 낳고 하다가 감염이 되니까 임파선이 부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고 또 약물에 따라서는 동공이 수축된다거나, 특히 이제 아편 같은 걸 놓는 경우에는 동공이 많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공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성제나 또는 아편을 복용을 하다가 끊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동공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물에 따라서는 천식 증상이나 기관지 경련 같은 게 나타나서 심한 기침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그 심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맥박수가 좀 빨라지거나 부정맥 같은 게, 이런 거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검사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의심이 되면은 약물 검사를 해야 되죠. 고위험군, 가출을 했거나 비행 청소년들, 또는 부모들이 약물 남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약물 남용의 위험군이 아주 큰 청소년들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그 증상들과 신체적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정신 상태나
기능의 변화, 약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관찰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 갑작스러운 변화들, 여러 가지 제가 행동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었죠. 이런 변화가 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기침 증상, 호흡기 장애가 갑자기 생기고 재발을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물 복용할 때마다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사고가 자주 나타나거나, 그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인 증상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죠.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금단 증상이 의심되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검사를 해가지고 청소년이 약물 복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치료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다 해야 되죠. 내과적인, 우선은 약물 복용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응급적인 상황이 될 수가 많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를 확실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해서 정신병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죠. 또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술 남용, 알코올 남용 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같은 그 약물 남용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동반되어 있는 질병에 따라 가지고 정신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방 대책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들, 또 물질 남용 회복 또는 치료에 대한 교육,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대처 양식, 많은 청소년들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약물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식을 다양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예방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정체감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 자아 정체감을, 이게 문제가 심각하면은 자아 정체감 장애라고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질명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후에 쭉 조사를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장애라고 할 만한 그런 청소년들은 별로 관련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아 정체감 확립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장애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진 않다.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완전히 빼버릴 수는 없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디스오더에서 아이덴티티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병으로 다루기에는 좀 가볍고, 그냥 두개에는 조금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블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아정체감 문제는 자기는 누군가,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 그 다음에 가벼운 정도의 불안감, 우울감, 자신이 미래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반항적인 행동, 그 다음에 독립적 동일감을 확립하기 위한 충동적인 실험, 이런 거죠. 뭐 가출을 한다거나 일시적으로 약물에 매달린다거나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우유부단한 이게 나타나기도 하죠. 격리감, 저런 문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격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적인 공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가, 친구관계가 어려워지고 점차 심해지고, 또 항상 다급함, 뭔가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건 지금 정식적인 진단 기준 체계에서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나열하고, 이 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그냥 자아 정체감 문제, 아이덴티티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따로 다루고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 발병이 준데, 청소년기가 그 발병이 되는 거죠.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성인기 때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조현병이죠. 과거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성장애. 이 두 가지 질환인데, 주된 그 연령은 성인기지만 발병이 청소년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뭐 아동기에 발병하면 아동기라 그랬고 조발병, 발병하는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걸 조발성 조현병 지금으로 하면요. 13세 이전에 발병하는 건 초조발성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증상은 이제 망상, 잘못된 생각이죠.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각, 환청, 환시,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걸 듣고 하는. 그 다음에 언어 상태가 아주 멸렬한 거죠. 그 다음에 행동 자체가 완전히 그냥 와해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들,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안 된다거나 의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걸 음성 증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8세 이전에 발병이 되면 음성 증상이 주가 되다가 인지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 10세 전후에는 양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11세 이후에는 양성 증상이 주요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역학을 보면 평생 유병률이 0.2에서 1% 정도 되고 호발 연령이 15에서 30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발병 유병률이 떨어지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죠. 5세 이전에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전체 조현병의 12 내지 한 33%가 18세 이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발병이 아주 적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급격하게 발병이 되고 이 경우가 이제 성인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급성, 아급성 발병이 늘어나고 난치성 경우가 성인기 발병보다는 어렸을 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인기 발병보다는 청소년기 발병인 경우에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성장애인데 기본적인 특성은 비슷해요. 기분이 들뜨고 의기양양하고 뭐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존감이 증가가 되고 실제의 자존감보다 훨씬 증가가 되고 수면이 떨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사고의 비약, 생각이 그냥 막 뛰죠. 비산만한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발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청소년기의 양극성 장애는 몇 가지 또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증, 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죠.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 반항적인 행동 이런 게 이제 청소년기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체적인 면에 관심이 많잖아요. 청소년기가. 그러니까 질병 상태가 되더라도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임무 수행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또 성적으로 많이 활발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극성 장애가 되면 그런 행동화가 정상보다 훨씬 많아지죠. 또 주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울증이 생겼다가 조증이 생겼다고 하는 이 주기가 아주 짧아집니다. 어른보다. 약물 남용 위험성이 커지고 또 청소년기 양극성 장애인 경우에는 어른하고는 다르게 조현병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 가는 이런 증상들이 전반적으로는 성인기 양극성 장애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상들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와 더불어 가지고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료는 뭐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약물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 하는 걸 개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대부분의 질환들은 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환들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기준이 그런 감정 및 행동 조절 문제가 오래되는 경우들이죠. 적어도 이제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죠. 청소년기에 해야 될 그런 기능이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학교 문제, 학습 문제, 친구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던 아이가 상당 기간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식사나 수면장애, 이런 게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장기간 동반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행동이 자해 또는 타해, 자살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격적인 행동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
그다음에 가출, 무단결석 이런 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반사회적 행동,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자신이 자기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 이런 경우들은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또 이런 그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우선 정확한 관찰 정확하게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야 이 개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능동적인 개입을 하시기보다는 우선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 아이가 되면은 자기 문제를 잘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청소년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가 표현을 하면은 일단 잘 들어주시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나타내시면 안 되시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건 좀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 청소년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행동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아이들이 말과 행동을 하면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부부가 이게 부부 관계가 이게 좋아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다른 판단을 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겠다, 전문가 도움을 필요하다 이러는데 아빠는 괜찮다, 이게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부부가 항상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하지만 그죠? 잔소리, 큰 소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경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빨리 데리고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는 소화기의 문제가 지속이 되는 그런 경우,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와 더불어 가지고 청소년기에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주된 정신병리는 성인기이지만 청소년기에 발병이 되는 경우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제가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소화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대개 이제 정상 발달과 소아 발달, 정상 청소년의 발달과 병적인 상태의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대개 이제 요런 걸 좀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개 이제 시간을 짜서 제가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부모님들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판단을 좀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한 게 제가 기본 가지고 있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목표한 바가 제대로 이렇게 제가 표현이 됐는지 실천이 됐는지 이제 그런 판단은 부모님들 여러분들한테 마치기로 하고, 일단 이제 병적인 거에 대한 내용은 오늘로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인간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